그날 새벽 숙소 철문이 철컥 잠기는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남아 있습니다. 저는 중국 단둥의 어느 북한 식당 종업원 숙소에서 이불을 꼭 쥔 채 숨을 죽이고 울었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꿈꾸던 해외 생활이 맞나? 당시 26살이었던 저는 해외 파견은 당에서 선택받은 특혜라고만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문이 잠기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들어온 곳은 기회의 문이 아니라 감시와 통제의 감옥이었습니다. 해외에 나와보면 세상이 얼마나 넓고 자유로운지 알게 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고객 앞에서는 웃어야 했지만 숙소로 돌아오면 감시원과 카메라 아래에서 숨조차 제대로 못 쉬는 존재였습니다. 갇힌 방, 압수된 여권, 그리고 충성보고라는 이름의 매일 밤 점검. 그 속에서 저는 서서히 무너져 갔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우연처럼 아니,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한 중국 고객이 두고 간 스마트폰 화면에서 북한 뉴스와 전혀 다른 세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몇 초의 충격이 제 마음속에 꺼지지 않는 불씨처럼 남았습니다. 우리가 속아왔던 건 아닐까? 정말 밖의 세상은 저렇게 살아가는 걸까? 그 의문은 결국 제 삶 전체를 뒤바꿀 탈북이라는 결심으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매 순간이 두려웠고 모든 발걸음이 감시자들의 그림자와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저는 살아남아 지금 이 이야기를 한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는 제가 직접 겪었던 북한 해외 식당, 종업원들의 숨겨진 일상과 탈출 과정을 숨김없이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꼭 부탁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은 함경북도 무상군, 늘 회색빛 먼지와 철광산의 굉음이 섞여 있던 도시였습니다. 그곳에서의 삶은 특별할 것 없는 하루의 반복이었지만 돌이켜보면 이미 그때부터 우리는 보이지 않는 틀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당이 시키는 대로만 살면 된다. 어린 시절부터 귀에 박힌 그 말이 우리의 일상을 조용히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집은 형편이 그리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광산 노동자로 일했지만 국가에서 주는 배급은 거의 끊긴 지 오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와 장마당에 나가 물건을 팔곤 했습니다. 장마당은 늘 북적였지만 공기엔 긴장감이 떠돌았습니다. 단속반이 언제 들이닥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종종 말했습니다. 지연아, 단속이 보이면 그냥 아무 말 말고 따라가라. 괜히 입 열면 더 큰 화난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저는 그때 잘 몰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알게 됐습니다. 당국에 찍힌다는 건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삶 전체를 바치는 충성서약을 강요받는 것과 같다는 거리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업 시간 절반은 사상 교육으로 채워졌고 우리는 원수적들은 늘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말을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시험 문제에도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우리를 어버이처럼 보살피는 분은 누구인가? 저는 그저 정답을 쓰기 위해 배웠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어딘가 기묘한 이질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숨막히던 건 모든 것이 보고로 이어지는 구조였습니다. 학교에서든 동네에서든 누군가가 실수하거나 잘못된 말을 하면 그건 다음날 방공부를 통해 교사나 보위원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지연 동무, 어제 누구랑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가? 사소한 대화까지도 감시의 대상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늘 누군가에게 보이고 있었고 들키지 않기 위해 자신을 감추며 살아야 했다는 것을요. 그러던 어느 날 평양에서 파견 나왔다는 간부가 학교에 찾아왔습니다. 그는 성적과 충성도 조사를 하더니 외국에 나갈 인재를 선발한다고 말했습니다. 제 이름도 그 명단에 올라 있었습니다. 그 순간 친구들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야, 지연이, 너는 이제 잘 되는 거다. 저 역시 속으로는 설렜습니다. 북한 밖 세상을 볼 수 있다니
얼마나 특별한 기회인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자 어머니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지연아, 거기는 좋은 데가 아니다. 거기 가면 돌아올 수 없을지도 몰라. 저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당에서 선발한 자리가 어떻게 나쁠 수 있겠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이 시키는 자리는 내 인생이 아니라 당의 인생을 대신 살아야 하는 자리다. 그때 저는 어머니가 너무 걱정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훗날 제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영광의 해외 파견 명단에 정식으로 올랐습니다. 그 순간부터 주변의 시선은 달라졌고 저는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선택은 자유를 보장하는 길이 아니라 더 강한 쇠사슬로 묶이는 길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곧 그 길의 실체를 해외에서 마주하게 됩니다. 중국 단둥에 도착한 첫날, 저는 마치 다른 나라가 아니라 다른 세상에 발을 디딘 기분이었습니다. 공기는 자유로웠고 거리는 북적였으며 사람들은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그 현실을 바라보는 저희의 눈은 언제나 좁은 틀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보이원은 첫날부터 말했습니다. 너희는 여기서 하나라도 잘못하면 그냥 사라지는 거다. 절대 혼자 다니지 말라. 그 말은 곧 우리의 생활 전체가 감시로 시작해 감시로 끝나는 곳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첫 신호였습니다. 저는 단둥 북한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배치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군대식 점호 같은 보고를 한 뒤 노래 연습과 얼굴, 단장, 그리고 근무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종업원이라기보다는 무대를 가진 선전 도구에 가까웠습니다. 고객들에게 밝은 표정으로 춤추고 노래하며 우리나라의 우월성을 보여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처음으로 충격을 받은 것은 고객의 말 한마디였습니다. 한국 손님으로 보이는 한 남자가 조심스레 제게 물었습니다. 혹시 힘들지 않아요? 순간 제 심장은 내려앉았습니다. 감시원이 바로 뒤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겉으로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당에서 파견해준 좋은 일꾼입니다. 하지만 그 손님의 걱정 어린 표정이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왜 저 사람은 나를 불쌍히 보는 걸까? 그 작은 의문은 오래도록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우연히 일어난 일이 제 인생의 균열을 만들었습니다. 중국인 고객 한 명이 스마트폰을 테이블 위에 두고 갔는데 화면이 잠깐 켜지며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밝은 도시, 자유롭게 토론하는 사람들, 뉴스 진행자가 말하는 세계 소식들. 저런 것도 방송이 되나? 북한에서라면 반동이라고 즉시 끊겼을 장면들이었습니다. 보위원이 다가오는 소리가 들리자 저는 반사적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제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충격의 흔적이 남았습니다. 우리가 배워온 건 사실 전부 거짓일 수도 있다. 그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또 다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식당에서 일하던 동료 해경 동무 친구가 조용히 제게 속삭였습니다. 지연아, 혹시 밖의 세상 궁금하지 않니?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위험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 말을? 제가 조심스레 묻자 해경은 주변을 살피며 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난 언젠가 거기로 가보고 싶어. 우리한테 숨기고 있는 게 너무 많아. 그날 밤 해경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때렸습니다. 나만 이상한 게 아니었구나. 감시 속에서도 동료들끼리 작은 속삭임과 눈빛으로 서로의 생각을 확인해 갔습니다. 외국 사람들처럼 마음대로 돌아다니면 무슨 일이 생길까? 정말 한국은 그렇게 위험한 곳일까? 의문은 점점 커졌고 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단 한 가지 사실만 깨달았습니다. 궁금해하는 것 자체가 죄가 되는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때부터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웃고 노래하며 충성된 일꾼처럼 보였지만 마음속에서는 알 수 없는 갈망과 두려움이
동시에 피어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갈망은 어느 순간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제 삶은 다시는 원래 자리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곧 탈출이라는 위험한 결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숙소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은 너무 낯설었습니다. 늘 웃고 노래하던 종업원이 아니라 두려움과 갈망 사이에서 흔들리는 한 인간의 얼굴이었습니다. 밖에서는 중국 차량들이 자유롭게 오고 갔고 사람들은 원하는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가슴속 깊은 데서 알 수 없는 뜨거운 감정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나도 저들처럼 살 수는 없을까? 그 생각이 싹튼 순간부터 제 삶은 조용히 그러나 돌이킬 수 없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탈출 결심은 어느 날 갑자기 한 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궁금증이었습니다. 정말 밖의 세상은 저렇게 자유로울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궁금증은 절망과 갈증으로 바뀌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동료 해경 동무의 실종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점호 시간, 보위원은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해경 동무는 본국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말이 강제 송환이나 조사실로 끌려갔다는 뜻일 수도 있다는 것을요. 그날 밤 해경의 빈 침대를 바라보며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내가 저 자리가 될 수도 있겠구나. 이후부터 저는 조금씩 주변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감시원의 동선, CCTV의 위치, 식당 마감 이후의 이동 경로까지. 누군가 들으면 바로 반역죄로 몰릴 행동이었지만 저는 이미 결심한 뒤였습니다. 며칠 후 작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식당에 자주 오던 중국 조선족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제게 다가왔습니다. 아가씨 계속 이런 데서 살 건 아니지? 그 말의 뜻을 저는 바로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주머니는 재빨리 휴지에 쌓인 작은 메모지를 제 앞에 밀어두었습니다. 그 안에는 단 한 줄만 적혀 있었습니다. 도움 필요하면 이 번호로. 그날 밤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저 메모 한 장이 제 목숨을 살릴 수도 끝낼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메모를 손에 쥔 채 수십 번을 고민했습니다. 이걸 쥐고 있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는데. 하지만 한편으로는 어머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당이 시키는 데는 내 인생이 없다. 그 말이 심장을 깊이 찔렀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마음속에서 끝없는 싸움을 했습니다. 지금 이대로 살면 언젠가 해경처럼 사라질 수도 있다. 하지만 도망치다 걸리면 나뿐 아니라 가족도 위험해진다. 매일 밤 눈을 감으면 보위원의 얼굴과 어머니의 얼굴이 번갈아 나타났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어느 비오는 저녁이었습니다. 식당 문 앞에서 우산을 씌워주던 중국 경찰들이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무서워하는 얼굴이 아니네. 우리는 늘 떨고 사는데. 그 단순한 장면이 제 마음을 완전히 뒤흔들었습니다. 그래, 나는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그날 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주머니의 번호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보내자마자 휴대폰은 급히 지웠습니다. 심장은 터질 듯 뛰고 있고 손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몇 시간 뒤 아주머니의 답장이 왔습니다. 탈출 준비할 수 있어. 하지만 결정하면 되돌릴 수 없어. 생각 똑바로 해. 그 메시지를 읽는 순간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난 이미 돌아갈 수 없어. 그날 이후 제 시선에는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감시원의 발걸음, CCTV의 깜빡이는 불빛, 문틈으로 스며드는 바깥 공기까지 모두 내가 벗어나야 할 감옥의 일부였습니다. 저는 드디어 결심했습니다. 탈출하겠다. 목숨을 걸고라도. 그리고 그 결심은 곧바로 다음 단계, 가장 위험한 탈출 실행이라는 현실로 이어지게 됩니다.
탈출을 결심한 그날 이후 제 심장은 쉬지 않고 뛰었습니다. 숨소리 하나, 발걸음 한 번에도 감시원이 눈치를 챌까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기회는 오래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아주머니는 어느 새벽 메모 한 장을 몰래 제게 건넸습니다. 오늘 밤이야. 준비되면 나와.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돌아갈 수 없는 길. 그 길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식당 마감 후 숙소로 돌아온 저는 침대에 앉아 손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정말 오늘 나가는 거야? 보위원들은 복도에서 서로 담배를 피우며 잡담하고 있었고 CCTV는 항상처럼 천장을 향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 대신 얇은 겉옷과 작은 머리핀 하나만 챙겼습니다. 짐을 챙기면 들킨다. 아주머니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밤 11시쯤 저는 화장실에 간다고 말하고 조심히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는 고요했지만 그 침묵이 더 무서웠습니다. 들키지 마라 제발. 저는 심장을 붙잡듯 두 손을 가슴 위에 올려놓고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숙소 건물 뒤편에는 작은 쓰레기 배출구가 있었습니다. 아주머니는 그곳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빨리 와, 시간 없어. 그녀는 제 손목을 잡고 골목길로 끌어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북한의 그림자에서 한 걸음 벗어난 기분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단둥 시내를 피해 외곽으로 움직였고 아주머니는 차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대기하고 있는 사람한테 넘길 거야. 그 다음부터는 우리도 몰라. 그 말이 더 무섭게 들렸지만 저는 이미 돌아갈 길이 없었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혹시라도 감시원이 사복 차림으로 서 있다가 저를 알아볼까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도시는 평온했습니다. 사람들은 밤에도 술을 마시고 웃고 있었고 누구도 저를 눈여겨보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자유로운데 왜 우리는 늘 감시받으며 살아야 하지? 가슴속에 오래 숨겨둔 질문이 다시 피어올랐습니다. 1시간쯤 달린 후 우리는 인적이 드문 농촌 외곽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또 다른 남자 2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동무가 맞지? 아주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들은 제게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뛰어야 돼.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책임 못 져. 그 말에서 묻어나는 냉정함이 오히려 현실감을 주었습니다. 이건 진짜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구나. 우리는 비 내리는 산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나뭇가지가 얼굴을 핥히고 발밑은 질퍽했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늦으면 보위부가 바로 추적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뒤에서 손전등 불빛이 흔들리며 가까워졌습니다. 저게 뭐야? 누가 오는 거야? 저는 손을 입에 막으며 숨을 삼켰습니다. 남자들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중국 순찰대일 수도 있어. 절대 움직이지 마. 비는 점점 세게 내렸고 제 몸은 떨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빛은 우리의 바로 옆까지 왔다가 다행히 다른 방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제야 저는 숨을 크게 삼켜냈습니다. 살았다. 그 한마디가 속에서 울부짖듯 흘러나왔습니다. 우리는 다시 산을 내려갔고 그 아래에는 작은 강이 있었습니다. 저기만 건너면 돼. 그 말에 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얼마나 많은 북한 사람들이 이 강을 넘으려다 붙잡혀 끌려갔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강을 건너지 못하고 다시 북으로 돌아갔는지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발을 강물에 넣는 순간 얼음처럼 차가운 물이 다리를 감싸며 심장을 쿵 하고 내리쳤습니다. 가자. 남자들의 손짓에 저는 이를 악물고 물살을 버텼습니다. 겨우 반쯤 왔을 때 갑자기 뒤쪽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거의 비명을 지를 뻔했지만 입술을 깨물며 버텼습니다. 지금 돌아가면 난 끝이다. 마지막 힘을 쥐어짜 강을 건너는 순간 발밑에 흙이 단단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대로 무릎을 꿇고 엉엉 울었습니다. 살았다는 안도감, 그리고
이제 정말로 북한을 등졌다는 두려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날 새벽 저는 낯선 숲길에서 젖은 옷을 부여잡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사방은 어둠뿐이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아주 작은 빛이 하나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길에 들어섰다. 그 빛은 두려움이었고 희망이었고 자유였습니다. 그리고 곧 저는 또 다른 지옥 같은 현실, 중국에서의 도피 생활을 마주하게 됩니다. 강을 건넌 뒤 만난 건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어둠 속의 숲, 젖은 흙 냄새, 그리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 저는 북한 땅을 벗어난 순간부터 숨을 쉴 수 있을 줄 알았지만 중국 땅은 더 무서운 함정이 도사린 또 하나의 감옥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잡히면 끝이다. 중국 공안은 우리를 사람으로 보지 않아. 브로커의 그 말은 제 전신을 다시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한 번 더 죽음을 피해 도망쳐야 했습니다. 산길을 내려와 도착한 첫 은신처는 중국 농촌의 오래된 헛간이었습니다. 먼지 냄새가 가득했고 마른 집더미가 벽에 쌓여 있었습니다. 브로커는 문틈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지연, 절대 소리 내지 마라. 공안이 마을을 한 바퀴 도는 날이야. 저는 집더미 사이에 몸을 파묻고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잠시 뒤 헛간 밖에서 중국어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라이트가 문틈으로 스며들어 집더미 위에 길게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 숨이 밖으로 새나갈까 두려울 정도였습니다. 혹시 들키면 바로 북송이겠지? 이 생각이 스친 순간 제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다행히 공안은 지나갔지만 브로커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이번 길이 쉽지 않아. 요즘 단속이 세졌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아무것도 이해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저 살아남고 싶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브로커는 저를 다시 트럭 짐칸으로 태웠습니다. 철판 냄새가 섞인 좁은 공간에 이미 몇 명의 탈북자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언니 어디서 왔어요? 19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함경북도 무산에서 왔어. 그 아이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말했습니다. 저는 회령 우리 집 세 식구 다 잡혀갔어요. 저만 겨우. 그 말을 끝내기도 전에 아이는 흐느낌을 참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그리고 우리는 모두 비슷한 지옥을 지나왔구나. 트럭은 몇 시간을 달렸고 우리는 멈출 때마다 숨을 죽였습니다. 창밖에서 공안이 서성이는 소리가 들릴 때면 모두가 바위처럼 굳어졌습니다. 브로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중국에서 북한 사람은 돈이다. 공안은 잡아가면 돈 받고 넘겨줘. 그 말이 제 머리를 한 대 때리는 듯 했습니다. 여기도 인간 취급을 하지 않는구나. 두 번째 은신처는 조선족 집이었습니다. 허름한 방 안에서 따뜻한 물 한 모금을 마시는 순간 저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괜찮소? 많이 무서웠지? 아주머니의 그 한마디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북한에서는 들어본 적 없는 온기였습니다. 하지만 그 잠깐의 휴식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틀 뒤 아주머니 집 근처에서 낯선 차량이 맴돌기 시작했고 아주머니는 급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지연이 빨리 나가자. 누가 신고한 것 같아. 저는 다시 짐 하나 없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새벽 어둠 속을 가르며 도망쳤고 어느 순간 제 다리는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나 못 가겠어요. 하지만 브로커는 이를 악물고 저를 끌어올렸습니다. 이러다 잡히면 내 인생 끝이다. 가자. 그 목소리에 저는 다시 정신을 붙잡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이동하며 숨고 또 숨었고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하지만 브로커는 마지막 한마디로 제 마음에 불을 붙였습니다. 조금만 버티면 진짜 끝이 보여. 그 말은 저에게 희망이 아닌 마지막 체력을 짜내는 주문 같았습니다. 중국에서의 도피는 자유를 향한 여정이 아니라 또 하나의 사슬을 피해 달아나는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버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관문이라 불리는 국외 탈출 루트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이 길만 건너면 정말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 답을 찾기 위한 여정이 곧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한국행 루트로 발을 내딛게 됩니다. 중국에서의 도피가 끝날 무렵 브로커는 제게 말했습니다. 지연이, 이제 마지막이야. 이 길만 넘어가면 진짜 한국 간다. 그 말은 희망이었지만 동시에 공포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루트라고 불리는 그 길은 탈북자들 사이에서 가장 위험한 구간으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번만 실수하면 다시는 세상의 모습을 드러낼 수 없다는 말도 함께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돌아갈 곳은 북한이 아니라 앞으로 가야 할 자유의 길뿐이었습니다. 저와 함께 이동하게 된 사람들은 모두 지친 얼굴이었습니다. 10명이 조금 넘는 작은 그룹이었는데 그 중에는 노부부도 있었고 20살 남짓한 청년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이름조차 제대로 알지 못했지만 눈빛 하나만으로 서로의 두려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브로커는 밤중에 작은 트럭을 대기시켰고 우리를 짐칸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좁은 공간에 10명이 들어가자 숨조차 제대로 쉬기 어려웠습니다. 조용히 해. 이 차 한 대가 다 걸고 있다. 브로커의 말에 모두가 숨을 눌렀습니다. 트럭은 끝없이 달렸습니다. 언제 멈출지,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중간중간 차량이 멈출 때면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밖에서 공안의 목소리가 들리기라도 하면 몇몇은 손을 모아 기도했습니다. 제발 오늘만은. 그 순간 우리는 국적도 나이도 신분도 없었습니다. 살아남고 싶은 인간일 뿐이었습니다. 하루 가까이 이동한 뒤 우리는 동남아의 한 국경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정식 입국이 불가능한 지역이라 탈북자들은 숲길로 빠져나가야 했습니다. 브로커는 간단한 설명을 했습니다. 20분만 버티면 돼. 그 뒤엔 우리가 보호받는 구간이다. 하지만 그 20분이 제일 위험하다. 그 말 한마디가 모든 사람의 심장을 내려앉게 만들었습니다. 숲으로 들어서자 날씨는 숨이 막힐 정도로 습했습니다. 겨우 몇 발짝을 걸었는데도 땀이 온몸을 적셨습니다. 가파른 언덕을 오르며 숨이 차올랐지만 누구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빨리, 손전등 보이면 바로 엎드려. 브로커의 재촉에 우리는 거의 기어서 숲을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뒤쪽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모두가 굳어버렸습니다. 설마 공안인가? 여기까지 온 건가?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그때 브로커가 손짓을 했습니다. 멈춰. 숨 쉬지 마. 저는 나뭇잎 뒤에 몸을 눕혔고 땀이 눈가로 흘러내렸습니다. 발걸음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바로 옆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산짐승이었습니다. 아무도 울음을 터뜨리지 않았지만 모두의 눈가에는 안도의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언덕을 넘어서는 순간 작은 민가와 비슷한 건물이 보였습니다. 브로커는 손으로 그곳을 가리켰습니다. 여기가 마지막이다. 저 문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공안은 못 건드린다. 그 말을 듣자 제 다리가 풀려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문 안으로 들어가자 현지인으로 보이는 남자가 말했습니다. You are safe now.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가슴속 깊이 억눌렸던 감정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사라지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된 느낌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며칠간 머무르는 동안 우리는 한국으로 가기 위한 절차를 기다렸습니다. 식사를 할 때마다 여러 사람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우리 살아서 한국 가는 걸까? 누군가는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저도 조용히 눈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살아남았어. 진짜 여기까지 왔어. 그리고 어느 날 드디어 들었습니다. 이제 한국으로 이동합니다. 그 문장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에 힘이 풀려버렸습니다. 이 길을 버티며 여기까지 온 제 자신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비행기 활주로 앞에 섰을 때 저는 하늘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엄마, 나 지금 당신이 말했던 그 자유를 만나러 갑니다. 그 비행기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제가 다시 태어나는 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 너머에서 저는 마침내 한국 땅을 밟게 됩니다. 한국 땅에 발을 딛는 그 순간 숨결이 달랐습니다. 바람은 따뜻했고 사람들의 표정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땅을 밟는다는 것이 곧 감시받는다는 의미였지만 이곳은 첫걸음부터 자유가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감격과 동시에 저는 두려웠습니다. 정말 여기서 나는 다시 살아갈 수 있을까?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그 대답은 시간이 지나며 천천히 제 안에서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뒤 저는 보호시설에서 일정 기간 생활했습니다. 처음엔 무엇 하나 익숙한 것이 없었습니다. 문을 잠그지 않아도 되고 소지품 검사를 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조차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곳 직원들은 저를 지연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처음 그 말이 들렸을 때 저는 눈물이 터졌습니다. 태어나 처음 느껴보는 존중이었습니다. 시설 교육 중 한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누구든 자기 인생을 스스로 정할 수 있어요. 그 말이 너무 낯설어 한동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북한에서는 태어난 순간부터 정해진 삶을 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교육을 마치고 처음 자취방에 들어간 날 가장 먼저 한 일은 문을 열었다 닫았다 반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감시하지 않는 문, 누구도 저를 보고하라고 강요하지 않는 공간, 그저 그 사실이 꿈 같았습니다. 거리로 나가면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위험한 적대국이라고 배운 한국은 실제로는 웃음소리, 가게 음악, 분주한 발걸음으로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은 정치 구호 대신 일상의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학생들은 스스로 미래를 선택하기 위해 학교와 학원을 오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에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진짜 힘을 느꼈습니다. 자유는 구호가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가는 삶이라는 것. 가장 잊을 수 없는 경험은 처음 스마트폰을 샀을 때였습니다. 북한에서라면 상상도 못할 무한한 정보의 세계가 열렸습니다. 뉴스, 유튜브, 검색창, 어디에도 검열 표시가 없었습니다. 저는 며칠 밤을 새우며 몰래 보고 싶었던 현실 세상들을 찾아봤습니다. 그동안 북한에서 내가 들었던 말들이 얼마나 왜곡된 것인지 하나씩 확인할 때마다 심장이 서늘할 정도였습니다. 우리는 정말 갇혀 있었구나. 그러나 한국 생활이 마냥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말투가 튀어서 오해받을 때도 있었고 사람들의 빠른 속도를 따라가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무엇보다 가족을 두고 왔다는 죄책감은 지금도 제 마음 한구석을 차갑게 누르고 있습니다. 밤마다 북한에 있는 어머니 얼굴이 떠오르면 저도 모르게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게 됩니다. 엄마, 나 여기서 잘 살고 있어. 당신이 원하는 삶을 살고 있어. 하지만 동시에 저는 깨닫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 수 있는 이유는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지켜준 희망 덕분이라는 것을요. 언젠가 다시 만나는 날이 오리라는 생각이 저를 버티게 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정착 1년 후 저는 작은 카페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커피 만드는 법을 몰라 어설펐지만 사장님은 늘 말했습니다. 천천히 해도 돼요. 잘하고 있어요. 그 말은 북한에서는 절대 들을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하루하루 일하면서 저는 점점 나를 찾아갔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선택해서 살아가는 삶.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지금도 매일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서울의 작은 원룸에서 아침 햇살이 비치는 창가에 앉아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서툴지만 저는 분명히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제 삶은 더 이상 누군가의 명령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한국에서의 매 하루는 제가 다시 태어난 증거이고 자유의 가치를 알려주는 선물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아직도 어딘가에서 자유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이 말이 닿기를 바라며
저는 오늘도 이렇게 조용히 속삭입니다. 저는 살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언젠가는 자유를 만날 수 있습니다.